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이제 정말 은퇴할 나이가 됐는가 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한 방송 조회수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껏 2만, 3만 정도. 지난 시즌 1때 그때보다 5분의 1 수준입니다. 대중이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또 굳이 저 말고도 유튜브 방송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일반 방송도 주 3회 정도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 MBC 뉴스에 전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SBS 라디오에 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YTN 라디오, 또 금요일에는 오랫동안 해오던 OBS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망명 방송은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다가 방송을 폐지할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예산안 677조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연설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비중 있는 특별한 입증이 없었으니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솔직히 말해 그냥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론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시정연설은 미국을 본뜬 것으로 이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는 관례로 지켜져 왔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왔죠. MB는 취임 첫 때 시정연설을 한 뒤로 총리가 계속 대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극구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걸 피했을까요? 하긴 민주당은 2일 서울역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쳤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 당하고 나면 국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아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갔다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식으로 민주당은 모밀감을 안겼을 것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판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들이 윤 대통령이 막상 가서 시정연설을 했다면 그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용산과 다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논지를 폈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쨌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피했습니다. 한덕수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저는 솔직히 이 뉴스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3고 현상과 수출 부진이 윤 대통령을 옥죄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잘못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환경이 경기 부진 수출 둔화로 연결이 됐다는 지론을 편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 어떤 잘못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에게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 솔직히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기에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때 물가 상승이 6%대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이 소비가 둔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그런데 자화자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더딘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4대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계획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노동개혁은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임기가 시작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노동개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노동개혁, 하나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그러면서 4대 계획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정유의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노동개혁의 명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빨리 주는 것이 지금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주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바로 노동 유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가동해서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2년 전보다 작년 혹은 올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억지력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중단기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거기에다가 핵 탄두를 실을, 쉽게 말하면 우라늄 탄 같은 전술 핵 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말씀은 아주 복잡한데 방점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시정연설 총리 대독을 전하는 뉴스에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당신을 선택한 보수 우파 역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하는 일마다 폭망, 배신감을 느낀다. 글쎄, 지금 보수가 등을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TK, 특히 대구 경북에는 말입니다. 전국의 지지도 19%보다도 더 낮은 1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결국은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댓글 같은 심정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설친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 배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이 삼고 현상에 대해서 중산층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전 정권 적폐청산을 못한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아마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어떻든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경향신문은 토요일날 발행을 하지 않죠. 경향신문을 빼고 신문을 찍는 신문들을 쭉 열람을 해보니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이 뉴스를 일면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사설에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 이렇습니다. 이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조선일보는 지지율 19%, 부정평가 72%. 그 여론조사가 나온 이 10월 29일에서 30일 사흘간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실었습니다. 10월 27과 28일 했던 엠브레인 파블릭 여론조사, 이건 문화일보가 의뢰를 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낮은 17%,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78%가 나온 그 결과를 조선일보는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11월 11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력에 위기 신호가 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에는 전날 민주당이 공개를 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통화 녹음, 그 폭로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전국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정도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를 지역, 성, 나이, 그리고 지지정당, 직업, 생활 수준, 정치 성향, 정치 관심도, 이 8가지에 따라 분류를 하고 구분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집단은 하나도 없었다. 예컨대 나이로 치면 각 세대별로 나눴을 때 모든 세대에서 이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다. 또 지역별로 나눴을 때 모든 지역에서 뭐 서울부터 TK 그리고 부울경 PK까지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다. 생활 정도, 하류청, 중류청, 상류청 5분위로 나누어 봤을 때 모든 부위에서 다 부정평가가 더 높다. 직업별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오직 하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정치 성향, 모든 직업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주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지금 3주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7%. 그리고 2위는 그 전에 계속해서 1위를 달리던 경제, 민생, 물가 14%입니다. 그 아래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 7%. 소통이 미흡하다. 7%. 예컨대 의대 정원 확대. 이것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요인. 사실 이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명분을 찾기가 힘드니까 외교가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8% 등입니다. 조선일보는 다시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의 디커플링, 이제 일종의 분리현상, 거의 두드러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가 올라서 32%로 국민의힘 민주당이 동률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TK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 8%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8%로 전국 평균 지지율 19%보다도 낮은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TK에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유은 지지율 첫 10%대, 긍정 19%, 부정 72%. 첫 10%대, 이 첫자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중앙일보 토요일판은 중앙선대위라고 하죠. 이 중앙선대위는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헤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지지율 19%, 녹취록 윤 탄핵 시동거는 야. 이 녹취록은 윤 대통령과 그리고 명태균이가 전화통화를 한 걸 녹취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민주당에 입수가 되고 민주당은 사실 많은 파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일 중에 선택을 해서 공개를 하면서 지금 윤 탄핵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걸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한국일보 역시 지지율 붕괴의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윤 지지율 20% 붕괴, 위기감 증폭. 국민일보는 한 발 더 나가 국정 동력 상실을 염려했습니다. 윤 지지율 10%대 추락, 국정 동력 상실 우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컨대 명태균과의 전화통화가 폭로가 됐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할 기회를 포기하는 걸까요? 왜 직접 브리핑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걸까요? 여권 일각에서는 임기 반환점인 11월 10일 이전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용산 대통령실은 이 에이펙 회의와 G20 회의 등 외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하순쯤에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솔직히 타이밍이 맞지 않아 오만함으로 비칠 것입니다. 저도 어제 뉴스 요즘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 쪼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오늘 저녁 때 대통령실에서 다시 수정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7일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기 절반에 가기 전 7일날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겁니다. 정말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어 지금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가 된 이재명은 모든 화력을 지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정면에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코너에 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시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7일 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저는 지지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11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연설에서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이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 이 말을 보면 정말 이재명의 선동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중을 흔들 만한 선동입니다. 아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국정을 흔들고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재명은 심지어 2016년 겨울에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명태균을 제2의 최순실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탄핵의 수렁에 빠지게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재명은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튜브로 중계되는 서울역 규탄 대회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치밀이 오르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유사 좌파들에게 선동의 빌미를 주게 만든 걸까요? 이제 이재명의 말대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치 앞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숱한 정치 선동은 솔직히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말부터 볼까요? 서울역 앞에서 엄청나게 긴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은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그대로 놨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격화되고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아니 재정을 완전 거덜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정을 거덜나게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입니다. 며칠 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보수 혁신과 통합 세미나에 제가 가서 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참석자 한 분이 저에게 부자 감세를 왜 옹호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 부자 감세를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 질문을 하더군요. 근데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를 말하는 것은 주로 법인세 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경우에 상위 0.1%, 103개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46%를 감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법인세는 지방세까지 무려 27%나 됩니다. 지방세 2%가 더 붙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 1%를 깎았으니까 지금 26%일 겁니다. 실효세율도 21.4%이랍니다. 이 실효세율은 1년 전 국세청 통계입니다. 미국은 실효세율이 14.8%, 그리고 일본은 18.7%, 영국은 19.8%입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는 훨씬 낮습니다. 실효세율이 1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내라,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가가치세는 EU 평균이 20%입니다. 이 부가세는요, 정말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부자 증세를 의미하는 부가세 인상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비싼 물건을 사고 그 물건도 또 많이 사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올리면 부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지금 충분히 세금을 더 부담하는데 지금보다 더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들은 사회의 활력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손해를 가져오죠. 나는 이재명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가능한 사회, 즉 기본 사회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 솔직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이 국민의힘 강령에는 버젓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망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강정책 1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낯선 용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이 두 단어가 언제 들어간지 아십니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추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 이문열 선생의 소설이죠.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도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날개가 없는 새의 추락은 반등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날개가 사라졌을까요? 저는 어제 MBC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첫째, 상방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행이 날개를 꺾었다. 이 윤석열 정권의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 부족, 일방 통행이다. 일방식 통행. 둘째, 어정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서 보듯이 이 경박한 결정, 갑자기
어떤 결정이 공표가 됩니다. 이런 경박한 결정이 신뢰를 무너뜨렸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요, 이 의과대학 정원 3,000명을 5,000명으로 확대하는 것, 한편으로 의사 숫자 늘려야 된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3,000명을 갑자기 2,000명이나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거기에 가령 의료계 의견은 다 들어보았느냐, 너무 경박한 결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다들 나오고 있죠. 댓글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결정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다. 경박한 결정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권력자 곁에 이 귀한 말을 하면서 격불을 쬐는 특군청의 국정농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이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국정농단, 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좋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참모들도 필요합니다. 그 참모들이 부족한 점을 좋은 그룹에서, 또 참모들이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좋은 그룹에서 보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그룹을 넘어서는 어떤 귀한 말을 하는 특군청, 그건 없어야 합니다. 그건 국정농단입니다. 예컨대 명태균 같은 미꾸라지가 윤 대통령과 대화한 또 다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겠죠. 넷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궁지로 내몬 것은 대통령 부부에게 주의 카드를 보여주는, 이 노란 경고 카드를 보여주는 레드팀이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 주변에 레드팀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숙고하지 않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결정들, 아주 엉뚱한 비전문가가 귀의 말로 제안을 한 결정들, 미래를 고민하지 않은 경박한 결정들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니 반대자는 환호하고 지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대통령 임기 반환점 기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잘한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잘한 게 생각나지 않는다, 혹은 없다, 이걸 합하면 74%나 됐습니다. 그나마 잘했다는 것이 바로 외교인데요. 외교 활동 및 정책이 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취임 후 가장 잘못한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리스크, 이게 19%입니다. 그리고 의대 정문 확대가 7%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잘못함 84%, 잘함 1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퍼스트레이디로서는 무엇인가 오바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필요하게 정책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모습이 보이고, 막상 필요한 곳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가 바로 공정이죠. 공정과 상식. 이 공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를 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 물음에 국민 절반 이상인 무려 55%가 공정해진 게 아니라 불공정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특히 2030 청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들었다면 아마 정반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고 들었다면 말입니다.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겸허함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